정치인의 눈으로 여의도 국회 움직임을 통찰력 있게 꿰뚫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인사이트, 줄여서 여의도 인싸입니다.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이 오늘 옷 색깔을 맞추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어지셨어요. 그래요? 네, 약간 겨울남, 늦가을 남자라 그래야 되나요? 뭐 은근히 춥습니다. 추워서 목을 가리고. 아, 근데 공식 행사에 참여하실 기회가 많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지금 오늘 또 오신환 전 의원께서는 선대위 출범식 참여. 예, 다녀왔습니다. 예. 네. 어땠나요? 분위기 보시기에? 뭐 일단 코로나 때문에 뭐 옛날처럼 뭐 군중의 집회 형식은 아니었고요. 예. 온라인을 통해서 중심으로 하되 이제 각 지역의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 그리고 선대위에 기본적으로 발표돼 있는 본부장 중심으로 했고요. 좀 특이한 것은 나는 국대다에서 이렇게 발탁되지 못하고 중도에서 아쉽게 탈락한 2명의 고3 학생과 여성 사회인이 본인의 시민 연설을 했는데요. 상당히 오히려 후보나 다른 상임위원장, 선대위원장의 연설보다도 굉장히 집중력 있고 흥미로웠습니다. 예. 아 근데 그 좋은 연설은 왜 언론에서 별 주목을 안 하는 그러게 말이에요. 현장에서. 근데 윤석열 후보는 그 지겹도록 역겨운 위선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좀 다소 거칠어 보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정권 교체의 어떤 당위성을 얘기하면서 한 설명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정권 교체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볼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메시지. 윤석열 후보의 존재와 존립의 이유죠.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좀 단어가 이게 글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그동안에 뭐 약탈 정권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단어가 윤 후보의 단어가 누가 뭐 본인이 결정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어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날섰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단어로는 좀 맞지 않고 오늘 정도면은 이제 이미 한 달 만에 지금 선대위가 출범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보통 이게 지금까지 선례로 보면 선대위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겁니다. 물론 뭐 사정은 저희들이 잘 알지만 오늘 정도면은 뭐 문재인 정권을 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내가 뭘 미래에 좀 해보겠다 하는 얘기 그런 키워드가 국민한테 좀 갔어야죠. 그런 점에서는 조금 아쉽고요. 상대당이긴 하지만은 정치의 어떤 품격을 위해서 정치의 그 원래 목적을 위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하는 스피치였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신환 의원님. 네. 일단 뭐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담은 표현인데요. 특히 이제 이 정부가 내세웠던 그 공정의 가치가 지난 조국 사태 이후로 무너져 내리고 오히려 반대급부로 지금 윤석열 후보가 탄생한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공정과 상식의 상징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탄생이 됐고 그거를 오히려 강조하면서 방점을 찍은 의미가 있고요.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또 결과는 정의롭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정부의 키워드였는데 그것이 다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법치와 상식과 공정을 다시 바로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줄곧 해왔으며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본인의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그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있는 보수층한테서 이 보수층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정부 가졌던 뭐 이중성, 위선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와닿는 표현이니까요. 하여튼 뭐 미래가 없다. 뭐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선대위 출범하는 과정까지가 굉장히 좀 쉽지 않았어요. 자분도 많았고요. 뭐 이른바 지난 3일 울산 해동으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불화설이 좀 진화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부 갈등 완전히 봉합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신경미 전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겉으로는 봉합된 거죠.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옆에서 보기에는 대표가 사보다지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는 아마 울산에서 안 됐더라면은 더 다른 데로 갈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시계 방향 내지는 시계 반대 방향을 섞어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식의 사보다지를 했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뭐 보도에 잘 나오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이 얘기들이 여의도에 많이 돌아다니는데요. 네. 김 위원장도 김종인 위원장도 봉합을 원했다라는 대목이 좀 저 언론에는 잘 부각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김 위원장도 야 이거 그냥 가다가는 내 기회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조바심이 좀 있었을 거고요. 물론 지금 윤 후보나 이 대표도 다 조바심을 했고 그 주변의 사람들도 다 조바심을 했지만 이게 말하자면 결국은 오늘을 넘기면 이런 지난주 금요일 오늘을 넘기면 월요일 날 선대위에 봉합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할 거라는 위기의식이 굉장히 강했고 관계자들 모두가 강했고 또 특히 지금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은 홍 후보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고요. 홍 후보가 그걸 굉장히 유려한 단어로 포장을 했죠. 내 역할이 있었다면 좋은 것이었다고 본다. 뭐 하는 굉장히 복잡한 워딩을 썼죠. 홍 후보의 역할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는 잘 봉합이 된 형식적 요건은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조건은 일단 갖췄는데 이제 앞으로 이게 이제 조용히 시끄럽지 않고 소음이 밖으로 새 나오지 않고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건 이제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론 귀를 세우고 보겠습니다만은 국민들 눈에나 귀에도 이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은 누가 덜 못하나에 누가 덜 실수를 하나의 경쟁이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반창고로 땜빵한 불안한 봉합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는데요. 오신환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당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선대위에서 또 뭐 일부 언론에서는 당무를 거부한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좀 생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9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대위가 출범 이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더 큰 위기감을 느꼈을 텐데 저는 뭐 오히려 사전에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하고 서로에 대한 생각들을 합을 맞춰보는 뭐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원톱에 대해서는 확실히 당원 당규가 명시하고 있는 그 선대위 총괄에 대한 의미를 부여했고 거기에 다른 주변에 있는 선대위 관계자들이 다 일정 정도 동의를 한 부분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나서서 이 부분을 절실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표시했던 것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청년층과 또 중도층 이 부분에 대한 외연 확장에 있어서 굉장히 매우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다는 인식들을 서로 공유했고 오늘 선대위 출범식에 이준석 대표가 연설하는 데 있어서 네. 탄핵과 지난 우리가 지난 보수 정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그 사건들에 대해서 네.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네. 본인의 의지를 피력하면서 이 당이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측면은 굉장히 저는 바람직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어떻게 선대위가 갈 거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빠진 선대위 생각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오신환 전 의원님께서 언젠가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 빨리 들어올 거라고 혹시 생각하셨습니까? 뭐 어쨌든 출범을 하고 나서 만약에 지지율이 교차되면서
위기가 아주 절박한 상황으로 봉착하지 않는다면 그런 기회가 오기는 쉽지가 않겠죠. 네. 예, 그런 상황에서 처음부터 어쨌든 주변 인물들이 많이 노력을 했고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 또 그것을 수락했다는 점에서 어쨌든 그 총괄의 원톱에 대한 의미를 분명히 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왜 제가 이 질문을 던졌냐면은 그 국민의힘의 공식 후보가 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그리고 컨벤션 효과가 있었잖아요. 네. 여론조사가 그걸 이제 보여줬고 상당히 큰 격차가 벌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선대위 그 인선 문제 가지고 좀 갈등하고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고 결국은 다시 출발선에 섰다 이런 평가가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에 대한 위기감이 아마 작동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분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선대위 구성을 끝냈잖아요. 원래 당초 가려고 했던 그림대로 나온 거잖아요. 일단은 물론 이제 김병준 지금 이제 상임 선대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남아 있긴 하지만 그럼 앞으로 지지율 추이는 두 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이런 갈등 요인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 뭐랄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이 울산 회동이 그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 오늘 그림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컨벤션 효과의 뭐냐면 2라운드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좀 다 이번 주 후반부터 감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잘 봐야 되는데 이것을 상쇄할 수 있는 조치가 민주당에서는 필요하죠. 네. 오늘 윤석열 후보가 연설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한 것은요. 과거에 대선의 선대위가 오히려 후보가 외부에서의 다른 캠프를 통해서 당의 선거가 운영이 됐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번에 본인만큼은 당이 주도하는 당의 선대위에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데요. 사실 그 이전에 윤석열 캠프 내에서 경선 과정에서도 비선 캠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계속 지적을 받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것을 말끔히 이제 털어내고 당 중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당의 후보로서 그 역할을 다 하겠다라고 방점을 찍은 것은 윤석열 후보가 나름 굉장히 결단을 하고 이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선거를 치러 나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뭐 지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의 관계들에 관심이 많은데요. 저는 그렇게 우려하고 있지 않고요. 김종인 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컬러나 정무적 판단, 메시지들이 또다시 그 힘을 작동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일성으로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굉장히 고통받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민생의 행보로 다가가는 그리고 이준석 한 축으로는 이준석 당대표가 또 청년들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이런 모양새를 띠면서 초반에는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 또다시 조금 탄력을 받는 그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뭐 우려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지금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총괄선대위원장 맞자마자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그동안에 시장 자유주의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동안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경제민주화를 상징처럼 지금 얘기를 해왔었고 또 지금 양극화 해소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52시간 제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 밝혔고 최저임금제도 그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도 그랬고 상속세 문제도 그렇고 종부세도 지금 사실상 폐지한다 그랬고 근데 생각이 많이 다른 거잖아요. 그럼 김 전 위원장한테 그런 부분을 다 일임해서 맡기고 이전의 기조로 완전히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기존 기조로 가져가면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마찰이나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뭐 저 개인적으로는 뭐 그 간극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긴급 구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오늘 김병준 위원장의 연설에서 뭐 국가주의와 퍼플리즘에 대한 얘기를 언급했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국가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한 방점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생각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뭐 선대위의 메시지로는 전혀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리고 사안별로 이것이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상임 선대위원장의 메시지가 충돌하면서 캠프가 흔들릴 정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러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공약을 새롭게 내놓는 이런 저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일부 캠프의 선대위 구성도 그렇고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이제 그렇게 갈 텐데 거기서 이제 뭐 소리가 소음 수준으로 날 거냐 아니면 굉음이 날 거냐 하는 건 두고 봐야죠. 그래서 소리는 납니다. 날 수밖에 없고요. 왜 그러냐면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두 사람이 김이 지금 앉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고유의 문제인 윤핵관 문제하고 서초동 캠프의 문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그건 정리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김의 갈등으로. 근데 이제 지금까지 후보가 김병준 위원장의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이 판이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소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소음을 가급적이면 데시벨이 높지 않게 정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게 굉음이 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소리가 뭐 던지는 소리가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의 스타일로 봐서 이분이 소리 나는 걸 두려워하고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소리가 나면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초전박살형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 어차피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은 뭐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격차, 양극화, 차별, 난임으로 이제 얘기하는 디바이드에 대한 거에 대해서 본인이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이게 경제 민주화와 기조가 같기 때문에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 지금 상황이 되면서 이 디바이드가 소득과 자산을 넘어서서 디지털 디바이드와 교육 디바이드로 지금까지 벌어져서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금 말씀하신 이제 우리 국가 사회가 안고 있는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 해야 될 역할은 분명하다고 봐요. 그것이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구성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고 다만 김병준 위원장의 스타일상 그리고 이미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원톱의 지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부에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는 그게 뭐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국민들께 큰 불안감을 줄 정도의 상황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어찌 생각해 보면 김종인 위원장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김병준 위원장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럴 수 있죠. 네, 김병준 위원장도 사실 보통 분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인싸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함께 전국민 선대위를 개최했거든요. 정부가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 지원이 쥐꼬리 같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표현 사용 그러니까 현 정부의 기조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표현 사용한 적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일종의 차별화에 나섰다고 봐야 되는 가끔 겁니다. 했죠. 가끔 좀 차별화성 멘트들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비판하듯이 얘기한 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쥐꼬리 부분에 대해서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은 꽤 있죠. 근데 지금 인기가 높은 현직 대통령이 있는 여당의 후보라는 기본적인 그 존재의 굴레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건 아마 이재명 후보 본인 자체도 지금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이거 뭐 어차피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비슷한 차별화인 것 같이 보이는데 또 차별화가 아닌 걸로 얘기를 하는 아주 애매모호한 두리뭉실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뭐 이것도 그 일환으로 봐야 될 건데요. 쥐꼬리 같다는 표현에 대해서 좀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뭐 전면적인 차별화라고 보이기는 네, 어렵고. 그건 아닐 겁니다. 지금 네. 이 딜레마적 상황 그 연장선상에서 봐야죠. 네. 오신환 의원님.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게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색깔을 더 확실히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차별화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그것이 제명 본능이에요. 제가 봐서는 이재명 후보의 본능적인 측면이 있고 그리고 특히 본인이 주도하는 당과 조율되지 않은 여러 가지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네. 사시 부활의 문제나 뭐 과거에 재난지원금 얘기했지만 지금 뒤로 물러났지만 뭐 이런 것들이 툭툭 던질 때마다 그 이재명 후보가 주도하는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거기에 당이 이 초반에는 지금까지는 그것을 호흡을 맞춰주고 있지만 전 당내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나올 것이다. 특히 이 사법시험 문제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또 노무현 정부 때 그것이 막 이루어진 부분이고 그렇죠. 로스쿨 그때도 예, 지금 내내 민주당이 그것을 견제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공약화돼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실천되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계속 파열음을 낼 때는 저는 당과의 충돌 또 내부 구성원들과의 불만의 목소리가 표출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신경민 전 의원님께 한번 이걸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화하거나 각을 세우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아직까지도 높은 상황이니까 네. 임기 말인데도 그래서 혹시 국민을 앞세웠던 거 아닌가. 국민이 바라지 않는다면 원전도 지금 공사 준다는 거 신한울 다시 공사 재개할 수 있다고 얘기한다거나 이렇게 국민들이 원한다면 이러면서 지금 일정하게 차별점을 두는 이런 방식으로 전략을 취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뭐 하여튼 생각이 복잡한 것은 분명하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뭐 흔히 집토끼 산토끼라는 표현을 쓰고 중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어차피 지금 대선판에서 지금 현재는 약간 좀 왔다 갔다 한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지금 아주 딜레마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거는 오신환 전 의원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정권 교체론이 여론조사하면 좀 높게 나오잖아요. 50% 넘게 나오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여론보다 좀 높은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인데 물론 이제 그걸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과거에 보면요 정권 교체가 60% 이상 나오더라도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갈 때도 정권 교체는 60% 이상 훨씬 넘게 나왔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패했죠. 저는 단순히 정권 교체 지지율만 가지고 선거를 치룬다면 그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앞으로 5년 뒤에 새로운 정부의 비전들을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 발언을 여러 번 했죠. 그리고 원전과 관련해서도 다시 검토할 네네. 필요가 있다. 뭐 사법시험 이런 부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문재인 정부의 상징이에요.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것 자체는 차별화를 하겠다는 거죠. 다만 지금 이제 말씀하신 40%에 육박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이게 관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지금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는 야당보다 오히려 민주정부의 새로운 정부가 더 유능하고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통해서 약간 그것 또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이미지들을 국민들께 좀 각인시키려고 하는 네네. 이런 전술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큰 어느 쪽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 혼란 속에서 선거를 끝까지 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 질문 여쭈는 게 거의 마지막일 것 같은데요. 두 분 다 1분씩 정도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좀 오늘 회동을 했고요. 쌍특검하고 결선 투표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거든요. 이 후보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지금 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지금 후보로 뛰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제3지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이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뭐 만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3지대에 있는 분들 후보로서는. 그런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슈들 금방 말씀하신 앵커가 한 거에 대해서 그 무슨 진전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3지대 공조는 그냥 공조죠. 그리고 이 공조가 어떻게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그 후보들이 각각 얼마나 협조가 가능하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 이것이 무슨 결실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후보 단일화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고요. 이게 지금 1, 2후보가 모두가 지금 비호감 온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제3지대 후보도 상당히 높아요. 비호감 온도가. 예. 그리고 이 제3지대가 열리려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신선하고 새로워야 되는데 그런 메리트가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파괴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 그것이 지금 여론조사에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고 지지층 자체가 이미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지지층은 다르거든요. 완전히. 그것이 그냥 단순히 만난다고 해서 이것이 뭐 큰 어떤 파괴력이나 시너지가 날 것 같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분 다 공이 단일화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단일화는 전혀 다른 쪽하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나중에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벌써 얘기를 꺼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얘기는 같이 하고 뭐 행동은 또 달리 하겠죠. 양쪽의 마음이 다 다른 네,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죠. 여의도 인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신경민 전 의원,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